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세게 나온 거 보니까 네. 민주당이 되게 급했구나 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셌던 대책이고요. 네. 결국 바꿔 말하면 이 대책의 효과는 뭐 그게 몇 개월이 걸리든 간에 당분간 좀 주춤하겠죠.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하도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게 되면 네. 사지 마. 사지 마. 좋은데 사지 마. 좋은데 사지 마. 똘똘한 채 하지 마. 딱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불 붙었는데 안 되겠다. 불 꺼야겠다. 딱 그냥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선 대책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책을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똘똘한 한 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너무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니 사지 마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러죠. 공산주의 같다고.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급하게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만든 거는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약간의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아무튼 토어제가 시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사야 됩니다. 서울 전역.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2만 갑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부동산들이. 네. 그래서 막 그 끝까지 이제 스케이트 날 밀어넣듯이 세입하려고 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북적거렸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들려오는 얘기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많이 한산해졌다. 그렇죠. 한산해질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대출도 안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네. 요즘 같은 때 집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집값이 내려가면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정치인의 이야기도 좀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더 열받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할 말이 없는 거고, 규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떠나서 이제 걔네들 표현에 의하면 집값 안정이겠죠. 집값이 좀 안정되면 그때 사도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조급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하지만 그건 결국엔 대출로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상처도 줬고 열받게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27도 있었고 어쨌든 뭐 아주 약했던 97도 있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반기에 많이 오른 거예요? 핵심적으로? 뭐 97이냐 그걸 떠나서요. 제가 그 부동산 얘기할 때 보면 부동산의 공식이나 원리 같은 것보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심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심리. 딱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심리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심리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은 심리, 남들하고 비슷해지고 싶어 하는 심리, 거기에다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뭔가 지금 왠지 뒤처질 것 같아서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점점 증폭된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유튜브가 문제죠. 저도 유튜버예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그것들이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정부가 뭐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번 97 대책이 누군가가 거 봐라 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냥 완전히 휘발유를 끼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심리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공급 부족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심리의 급격한 이동은 그 사이가 이게 심리의 급격한 이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과 산 사이에 보면 약간 그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흔들 다리. 네. 그런 다리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잘 건너가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서 다치는, 아니면 죽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그것들이 이제 심리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화가 될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나 이거 길어야 한두 달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예상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3개월이다, 4개월이다를 맞춰서 뭐 할 건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는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규제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이 크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표현하는 그 의지의 한국인들은 아마 꿈틀꿈틀하면서 무언가 또 구멍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할 거다. 지금도 뭐 구멍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빌라를 그 재개발 빌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든 아니면 뭐 좋은 동네의 약점이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꿈틀할 거라고 봐요. 근데 예전하고 좀 구멍이 다르네요. 옛날에는 구멍이 지방이었거든요. 네. 공시가격이든 어쨌든 아파트에서 일단 한번 훑자 이게 네. 그 다음 구멍이었거든요. 네네. 뭔가를 막았을 내려가는 것처럼. 네.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재개발 빌라 얘기가 나오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철안이든 아산이든 그런 데에 간 게 바로 2020년, 21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아프더라. 심하게 아팠습니다. 많이 아프더라.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번 몇 년 동안에 똘똘한 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부분이 이분들이 제가 뭐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와, 지방에 조금 애매한 것 같더니 많이 아파. 그런데 또 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그래, 이 말이 맞았어. 이러면서 일로 집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중돼서 한번 크게 아프기 전까지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똘똘한테 집중했는데 똘똘한 채를 막는 과정에서 역시 여러분들의 심리는 똘똘한 한 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막았어? 근데 거기는 아파트니까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입지에 신축이 될 재개발 빌라를 쳐다보게 되는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피스텔도 아마 지금 잠깐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오피스텔이 뭐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없겠지만 경기도 오산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됐다. 관심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 뭐 주거용으로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또다시 풍선 효과를 노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역시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파서 그래요.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지방이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한테 반대적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시죠. 과연 지방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방이라고 하는 곳들은 원래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아무런 경험이 없이 하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서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아픈 것들을 봤던 사람이 볼 때는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은 똘똘한 한 채가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식의 흐름과 판단이 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딱 변곡점인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가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는? 네, 똘똘한 한 채가 무너져가는 변곡점이다. 왜냐하면 변곡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점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아마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굳어졌지만 그 굳어진 경험을 바라보는 정책 당국자들은 에이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니까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의 혜택을 줬는데 이게 이번 상승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거나 몇몇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보유세 늘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가액 기준으로 하겠다든지. 그 보유세 가액 기준이라는 게 그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똘똘한 한 채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그렇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것이 누구는 그걸로 엄청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벌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도 돈 벌어야지라고 하지만 이미 정책 당국자의 입장과 생각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굳건하게 굳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것을 또 변화시키고 운영시키는 정책 당국자들은 이미 또 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힘센 놈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듯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시즌2다. 베네수엘라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게 문재인2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솔직히 저도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보면 이번에 10월 15일에 나왔던 대책을 보고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부예요? 네, 되게 많이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 2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여파를 여전히 가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든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경험 때문에 생각을 꼭 굳건하게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는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재인2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원 때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좀 시장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문재인 1과 문재인 2라고 그냥 표현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원 때 그 엄청나게 급등했던 2019년, 보통 2019년 어게인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2019년을 얘기를 하게 되면 2019년도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했을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은 그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규제라는 게 아직은 엉성해서, 사실 규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강력한 규제는 2019, 20, 21, 이 3년에 집중됐잖아요.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나왔던 규제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규제를 했지만 처음부터 강한 규제가 아니라 찔끔찔끔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동네에 그걸 갖다 우리는 풍선 효과로 불렀었죠. 그 포지션들을 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다주택자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실수요자도 할 수 있었고, 초보자도 할 수 있었고, 이래서 우리의 수요는 무궁무진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동할 동네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경험이 없었어요. 지방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되게 갈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투라라고 하는 이 시장의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요즘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내용이 뭐 이미 우리는 이전에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부분이 지방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생각과 똘똘한 채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굳건해졌잖아요. 굳건해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점에 되게 몰린 것 같아요. 몰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제가 이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문재인 원 때는 다주택자고 초보자고 갈아타기 수요자고 모구 간에 전부 다 지역에 상관없이 할 때도 많았다. 수요는 무궁무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주택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손발들은 다 묶여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문에서도 나오는데 전부 다 갈아타기 수요자들, 그리고 30대, 40대가 주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가 보통 먼저 나오는 세력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40대, 50대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묶였고,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묶였죠. 지방 가가지고 다친 애들도 못 움직이고 있죠. 네, 다친 애들 못 움직이죠. 왜냐면 그 친구들 역전세에 따르면 지금 그 물건 팔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네요. 네, 치료받고 있고 지금 재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만 지금 유독 몰렸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도 투자할 수 있고 수도권도 할 수 있고 지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산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시점에서 지금은 특정 대상으로 너무 하나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기시감이 드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때 쳐놓고 뭔가 조금이나마 부침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부침이. 그럴 때 몇몇 사람들은 떨어져 죽더라. 어떻게 보면 그 떨어져 죽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할 건데 문재인 원과 문재인2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2는 지금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풀어줄 것 같거든요. 풀어준다고요? 네,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죽여서 뭐하고 이런 목적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집중하는 걸 막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막고 그 유동성을 주식으로 밀어놓고 있잖아요. 네. 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어떤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거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서울부터 죽는 게 아니라 지방부터 죽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지금 빌라 공급 얼마나 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들을 아파트에만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접목시키고 아파트에 너무 쏠렸으니까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빌라나 이런 부분들 일반 전세든 뭐든 간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급 부족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보통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나 이런 것들도 공급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세 가격으로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정 안 되면 빌라로도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심리가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로 가기 싫어하고 또는 아예 빌라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환경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자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연결시키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결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입장이고 그동안의 정부의 행태들을 봤었을 때 그 시점에 뭔가 자꾸 토끼몰이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게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 쪽하고 비아파트 부분에 분명히 조금 구멍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아파트 특히 서울 수도권 정확히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탐탁치 않은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지금 뭐 각종 규제 때문에 공급 줄어든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서민들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영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세대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고 그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던 게 실제로 2012년에서 2014, 5년 요때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물론 그때는 이제 심리가 엄청 죽었을 때예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심리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주춤주춤 하다가 또 다시 새로운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여기가 조금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더라?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눈에 보여야 사실 믿는 세상이다 보니까 안 보이긴 하지만 정부는 1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부동산을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닐 테니 일단 요번에 엄청나게 거의 타이슨 펀치인 것 같아요. 주먹이 엄청 핵펀치를 날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쪽,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포커스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불만 심리를 글로 유도하는 좀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 과정을 한 2년 봐요. 아, 그것도 꽤 네.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게 네. 과연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해도 네.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쉽지 않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똘똘한 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를 언젠가를 돌이켜 보면 2019년도부터예요. 그때부터 똘똘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수많은 똘똘한 채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나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중에 분명히 그 말을 안 듣고 지방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왜 똘똘한 채를 안 듣고 지금은 그 똘똘한 채에 대해서 믿게 됐느냐. 잘 생각해 보면 지방에서 돈을 버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 저기서 벌고 있거든. 무슨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가 막 몰려가니까 뭐 5천만 원인데 1억 되고
1억이 되는데 뭐 2억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서울은 서울대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으니까 엄청나게 오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장이다라고 해서 상승장, 급등장 뭐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똘똘한 채라는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때 있는 사람과 지금에 있는 사람이 싹 바뀐 것은 아닐 텐데 왜 그 지금은 믿고 그때는 안 믿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와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가장 큰 세력, 돈을 벌 수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은 매번 바뀐다라고 하는 사이클 논지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똘똘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직전까지도 똘똘한 채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강한 거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바로는 아니겠지만 뭐 전세 가격 상승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정부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대책 나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도 지금 나타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저는 일단 3, 4개월 후가 맞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일단 지금 이제 곧 11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아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좀 주춤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는 이제 설 전후 한 2월 전후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시작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그 유튜브나 기타 다른 곳에서 설왕설래 계속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가야 될 대상을 찾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빨리 돈 벌고 싶잖아요. 빨리 돈 벌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지금 강남빌라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해주셨는데 강남빌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무언가를 사기 어려울 때 아파트를 사기 어려울 때 자금이 부족한 누군가는 전세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다면 외곽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빌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래도 강남에 가까운 빌라가 수요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팔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뭐 신축 빌라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몇몇의 특이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신문기사에서 몇 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냥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한 2년간 정도 보게 되면 오피스텔 중에서도 강남권역이거나 일자리권역에 있는 오피스텔이 의외로 월세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도 웬만큼 됐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는 요소가 1015 대책에 있다. 네. 그 뭐라고 보세요? 10월 15일 날 나왔던 대책들을 보면서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그 약간 공산주의 이론이었어요. 공산주의로? 그러니까 뭐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1을 경험하면서 문재인 2를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강력한 규제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심리를 못 바꿨다. 이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면 강력한 바람을 불지 말고 햇볕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가려면 햇볕을 조금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햇볕을 열어주는 쪽.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에는 규제인 거예요. 근데 규제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만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강남이 최고야라고 하는 심리가 이렇게 쉽게 안 바뀌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강남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가려게 하게 되면 너무 비싸져 버린 부분은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으로 싸거나 그 다음에 너무 차이가 심한 양극화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주고 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만들어지려면 그게 무지막지한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거주 이전을 못하게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있는 사람이 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보유세를 올렸어야죠.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는 게 결국 이번에 또 강력한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남는 건 또 다른 경험이잖아요.
규제는 소용없어를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또 없어라고 하는 심리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유세 강화하는 얘기만 딱 했는데,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누구는 서울 들어가고 싶은 사람한테 너무 싫은, 좋은 곳에 들어가기 싫겠지만,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금 빨리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하고요, 지방 관련된 부분을 좀 풀어야 돼요. 지금 지방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다쳐서, 많이 아파서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를 자세히 보세요. 짜증나게 해요. 첫 번째, 처음에 지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준다라고 딱 얘기한 것들이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준공업 미분양, 그러니까 속된 말로 쓰레기를 사면 쓰레기 사면 혜택을 준다는데 어느 미친놈이 쓰레기를 사요. 그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껏해야 사람들은 똘똘한 채라는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다면 막말로 부산에 있는 해운대로 사고 싶고, 그쵸? 대구에 있는 수성구로 사고 싶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2억까지 풀어준대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걔네들 패턴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지방에 대해서 아니야, 그래도 부산 광역시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볼 때는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아프고, 그러지 않아도 다쳤고, 그랬는데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못하게, 에이, 아니야, 끝났어.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다. 그러면서 지금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솔직히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살짝 기대도 했어요. 약간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 정책들이 조금 되게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대통령직 자리는 좀 쉽지 않은가 보죠.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대를 하셨었군요. 약간의 기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성남시장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 더 높은 자리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면서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을 딱 보면서 느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규제는 규제를 부르고 규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부작용을 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방을 살리고 뭐 전국들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누를 거면 얘를 풀어주든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찔끔하고 얘네들은 왕창 누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똘똘한 채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똘똘한 채, 그래 저렇게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문재인 틀릴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어떤 확증 심리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나중에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만들고,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대책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또는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시장에 큰 물줄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중간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100% 껴와요, 이제. 그게 이제 중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껴지게 되면, 그러잖아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70몇 %, 기본적으로 이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20몇 %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세가율이었어요. 재건축이 아닌데도요? 재건축이 끝난 거죠. 너무 새 아파트니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좋지 않은 지방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받아주는 광역시급에서는 지금 공급 부족이 그렇게 가격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정도만 풀어주거나 약간 정도만 어떤 물꼬만 틔워주게 되면 광역시 정도는 꽤 괜찮은 동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리가 바뀔걸요? 돈 된다는데. 물론 그래서 아마도 다주택자들한테까지 풀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서울은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쪽 비아파트 부분이나 지방 쪽에 대해서 조금 풀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부산 좋게 봐요. 부산에 대해서도 진짜 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네네. 부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왜냐면 캐파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을 항상 동경하거든요. 아, 그래요? 인구도 많고 바다도 끼고 있고, 대전은 바다가 없어서
되게 색다른 느낌을 항상 받아갖고 기분도 되게 좋고 한데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노인과 바다다. 음. 뭐 일자리가 없어서 점점점 이렇게 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저는 썩어도 준치란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지방장의 도매급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다들. 네. 물론 뭐 예를 들어 중소도시급까지 지금 쳐다볼 정도의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광역시가 그나마 낫다라고 보는데 그 노인과 바다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노인은 거주 안 하나요? 노인밖에 없으니까 쇠락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쇠락의 느낌인데 그분들은 밥 안 먹고 시장 가서 뭐 안 사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방이 쇠락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들이 많아져요. 결국에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그 노쇠화되는 속도가 늘어나긴 하겠죠. 당연히. 저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단기보다는 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라는 거는 단기 행위를 하면서 왜 자꾸 장기적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이 아무리 노쇠화가 됐고 뭐 그게 대구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내려갔을 때 젊은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그 아주 기울기가 약한 상태로 쇠락하겠죠. 그거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쇠락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못 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쇠락하면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여러 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 좋지 않은 이미 쇠락해버린 영도구라든지 이런 구가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수동 같은 경우가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약간 그 자금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학군 따지는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들이 다 가서 살기 때문에 그 동네 가격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라고 도매금으로 넘길 필요 없다. 웬만한 수도권보다 비싼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매몰되어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지방세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폭등론 아니면 폭락론만 좋아하잖아요. 지방이라는 키워드도 그 똘똘한 한 채 같은 이미지가 좀 약간 강하게 박힌 느낌? 그러니까 부산을 가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가서 부산 가서 임장한다라고 하면 영도구 가서 보진 않을걸요? 그렇죠. 당연히 해운대부터 가고 수영만 주변부터 딱 훑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학군지하면 동래구를 그 다음에 갈 것이고 아마 그 세 개 빼고는 기억나는 데가 없을걸요? 아니면 서면에서 술 먹든지 이 정도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 쪽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거기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외부 수요도 거기가 보고 있는데 내부 수요도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투자자들은 뭐 아니면 나중에 거기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든 그 동네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 그걸 갖다 부산을 싸잡아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저는 도 지역에 군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벌써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그 전에 죽을 것 같다. 아, 그 정도로? 네. 저는 그 정도로 장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장은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옛날 사람이 되는데 옛날 그 CF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투자 지역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란 말이야. 네, 맞아요. 옛날 사람이구나. 낙엽 던지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제가 조금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은 투자 지역은 항상 움직이더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 역시도 투자 지역이 계속 한 군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상 상품도 바뀌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아시잖아요. 경험 많은 꼰대는 자기 생각 잘 안 바뀌는 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경험, 지금 아까 뭐 똘똘한 채에 대한 경험, 지방 가서 아프다는 경험, 다 그게 자기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게 되면 그게 쉽게 바뀌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안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투자처는 바뀌더라. 이것들을 기준으로 시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모 지역에 그 전세가 진짜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요. 네, 앞으로 전세가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수도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음 겪는 경험이 되실 거다. 지금 제가 지금보다 나중을 자꾸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투자하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었냐면 2012년 이후부터 2017년, 8년
요때까지 경험을 했었는데요. 물론 또 옛날 얘기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갭 투자하기 되게 좋았던, 물론 그 시기는 또 갭 투자를 허용해줬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아마 2019년, 20년 그때 많이들 투자하셨었죠. 그때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상의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전세 끼고 못 사요, 이제. 그건 현재 입장이죠. 아, 그걸 왜 자꾸 현재 입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는 잣대를 보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아차 싶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 갭 끼고 못 사요라고 하는 거. 근데 왜 그저께까지는 갭 끼고 사셨나요? 그거는 규제가 나왔을 거기 때문이에요. 잘 안 풀어주는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토호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풀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호제가 묶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가까이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가 토호제까지 간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근데 제가 이 토호제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갭 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 지금 당장 투자하겠다는 욕심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호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요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매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공급 물량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투자자들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100%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장난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지난장에서 봤던 게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또 실수요자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전세 가격 갭 투자 못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데 왜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냐 이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전세 가격이 한번 올라가게 되고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물건이 나와 있는 물건이 A단지, B단지가 있는데, 네. 여기 A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 B단지는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칠게요. 네. 5억이라고 딱 하나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B단지가 훨씬 더 좋은 단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A단지가 얘가 5억이었으니까 한 4억 8천 그렇죠. 정도에서 형성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세가가. 근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세에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얘 5억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A단지가요. 전세 가격이 5억 천이 되고 5억 5천이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단지가 4억 8천에 형성되는 단지였는데, 물건이 딸랑 하나밖에 없고 수요는 많으니까 5억보다 더 나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5억 천이나 5억 2천을 불러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물건이 없는 가운데 하나씩 나오는 게 올라가는 폭이 좀 극단적으로 보면 기하급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나게 높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기울기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또 심리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정책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집값은 이제 안 움직여. 토지제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나중에 안정됐어. 근데 아무도 집을 잘 안 사기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전세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전세 관련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3+3+3 이런 거. 네, 또 공산주의로 가자고?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네. 화가 나서 그런 건데, 대책 내놓은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정당 면모를 보니까 그냥 튀고 싶어서 냈더라고요. 빡센 정당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물론 우리는 화는 났지만 쟤네들 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기에는, 물론 투자자도 있고 서민도 있지만,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은 내 집인데 10년을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살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일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사리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반대급부가 뭐 만들어지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튀고 싶은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내놓은 정책이거나 간보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다. 여러분들의 대중 심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거보다는 좀 덜했지만 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법안 심의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많이들 쓰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쓰셨을 거고.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가서 썼는데 저도 싫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것들을 또 시도하려고는 하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 4년 이번에 한 것처럼 또 그게 6년까지 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세 시장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경직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면 전세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죠,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민간 임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민간 임대를 개인 임대보다는 기업 임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전세 가격은 지금 아마 서울의 전세가율, 경기도의 전세가율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규제 정책이 무언가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토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충돌한다. 이런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슬그머니 그 이전의 정책은 다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정책은 그 당시에 새로 나온 부작용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번에 나는 부작용은 100%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뭐 해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계셔서 제 말하는 내용을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빨라야 1년, 그렇지만 한 2년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호흡이 길게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천둥번개 쳤는데 네. 튀어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비가 그치든지 아니면 바람이 멈추든지 아니면 번개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때 우선 쓰고 나가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내년 정도부터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내년 시점부터의 시장의 정부 정책의 변화 포인트는 아마 전월세 시장일 거다. 지금 뭐 제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나 기타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포커스를 전월세 시장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는. 네.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사를 보게 되면 1차 그 신호예요. 상승의 1차 신호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부동산 오차파동 네. 그거 하면서 조금 같이 그 감수라는 역할로 좀 참여했었잖아요. 네. 그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뭐 제가 그때 특강하면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결국 모든 시장의 출발점, 상승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저는 내년부터는 조금 사실 상반기까지는 좀 저도 장담은 못 하겠는데 뭐 구조적으로 부족한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예상하고 그것들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다. 어차피 여러분들 뭐 인생의 종료 시점이 내년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구조적인 것도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있을 때 네. 13년도, 14년도 뭐 이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많이 지금은 좀 갭이 좀 그래도 있는 편 아닙니까? 그 갭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네.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세가율? 전세가율은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09년, 10년 요 당시에 전세가율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0몇 %.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50%, 60% 돌파가 그때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15, 16년 요때쯤 되면서 이제 70, 80 막 이렇게 붙어갔던 거니까 결국 그 당시에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이제 매매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시기인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 50% 전후? 50% 정도 전후,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70몇 %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게 되면은 예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번 시장 때는 좀 매매가가 좀 먼저 달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매매가가 밀어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거는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60%를 넘어섰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항상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시기가 우리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똘똘한 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먼저 달렸을 뿐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매가랑 상관없이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달린다 하더라도 매매가가 달린다고 해도 전세가는 따라오르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뭐 그 대신 유지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신호라고 보는 이유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적정하게 보통 한 50에서 60 이내에서 움직일 때는 그거는 신호라고 보기 어려운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더 높거나 또는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해서 이게 6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때를 보통 그래서 우리가 상승의 신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신호 좋아하잖아요. 시그널. 네, 시그널 좋아할 걸 볼 때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60%를 도달했는데 앞으로도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을 때 이때를 갖다가 상승의 초기 시도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번 정부도 부령님이 그 머릿속에 탑재하고 계신 사이클이나 파동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제 입장에선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전세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이클의 초기 버전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계속 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도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도 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가요? 아니,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갖다가 너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셔서 그런 건데요. 좀 달라져야 아니, 되는 근데 거 그거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비싸면 사나요, 원래? 그러면 떨어지는 거거나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몰려들어 사요. 그러면 막 몰려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저도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우리들이 가끔 가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흥망성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이 있는 거고 지금도 저는 인간의 하는 행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큰 그림으로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또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밥을 많이 먹었으면 아마 호랭이님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화장실을 가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똑같아서 정부는 과도한 걸 싫어하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수익을 내는 걸 보면 쫓아가고 싶어 하고 쫓아가다가 이상한 거 잡고 그러다가 많이 아파하고 그게 매번 반복이잖아요. 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부도 이번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겠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면 틀림이 없죠. 되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지금도 계속 기시감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장기 상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락론자는 분명히 아닌데 네.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자꾸 마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분적분을 통해서 마치래요. 근데 이놈의 시장이 미분적분이 안 나오는 시장이니까. 왜냐면은 정부 정책이 이렇게 예상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막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아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멋모르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조금 과도하게. 뭐 다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함부로 그런 거 이상한 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영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영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타겟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끌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을걸요. 그분들이 앞으로 무슨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되게 많이 다치겠죠. 약간의 흔들림이 나왔을 때. 어. 지금 다른 분들도 뭐 앞으로 역대급 상승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2021년도에 그 상황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친 사람 많잖아요. 다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좀 확인해야 될 게, 우리는 자꾸 사람은 빼고요. 사람은 빼고 상승이냐 하락이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당시에 상승이라고 다들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았던 것 때문에 했을 때 그때 20, 30%, 30, 40% 심지어는 거의 한 40몇 % 떨어진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물건 던지고 그때 막 피해본 사람들도 있고 지방 간 사람들은 되게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회복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람은 빼놓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상승이냐 하락이냐고 얘기하는데 상승해도 다치는 사람이 계속 있고 하락해도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사람이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저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따지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래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할 때 제가 장기 우상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차피 특별한 문제 없으면 사놓고 나면 계속 돈 벌게 되어 있어요. 이놈의 부동산 시장이. 사놓고 나면 돈을 벌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보유하셨던 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와 진짜 저는 지금 대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지금 보유를 17년째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17년. 네,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하락론자라면 팔았겠죠. 근데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과 하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다치는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계속해서 저는 다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기시감이 있다고 그랬죠. 기시감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제일 불안한 게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에 지금 다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27년, 8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한 3-4번 정도 되거든요. 3-4번 정도 되는데 딱 그 느낌이 요즘에 들어요.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는 네.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얘기고요.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결국 가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잠시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시 조정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죠. 문제는 그때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일 거야 라는 거에 베팅하고 모든 것에 베팅한 사람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신문 기사를 딱 봤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를 이번에 정유업체 어디에 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대 주식시장 올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어떤 정유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 회사는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유가가 별로인 상황에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상승에 지금 현재 별로인 상태에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베팅을 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부동산 가격이 저는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 다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금 애매함?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게 커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은 오를 거니까 사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어차피 제가 사란다고 사면은 그건 좀 정상적이 아니라고 봐요. 왜요?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 되게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투자를 하고 이번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할 거잖아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그 중에 한 번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투자를 할 때 보면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믿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고, 그래서 틀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는 행위를 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냐면은 내가 평생에 5번의 큰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5번의 투자를 100% 하다가 마이너스 500%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또 100% 한 사람보다 그냥 20% 계속 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안 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없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기하급수인데, 이렇게 하는 투자가 되려면 내가 조금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들을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것에 반대적으로 난 당신의 생각은 이렇게 되니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 말이 맞고 그분 말이 틀렸으면 그분은 수정하실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저도 제가 틀렸으면 또 수정을 할 거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되기 쉬운 게 호구가 되는 거죠.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야바이꾼 많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누가 야바이꾼이고 누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다? 왜 자기 인생을 남한테 의존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비판하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을 믿는 것도 잘못이고,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논리를 이해하고 믿는 게 맞는 거겠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유튜버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유튜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투자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가끔 메일 받거든요. 이제 저한테 보낸 메일은 아니겠죠. 이제 어떤 나오신 분에 대한 메일을 이제 저한테 잘못 보내신 건데, 네. 1억으로 어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메일 받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자기 소개나 자기 현황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이런 메일이 아침에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저는 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저한테 그런 메일 많이 올 것 같으세요? 적게 올 것 같으세요? 엄청 올 것 같습니다.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제가 답변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요, 처음엔 답변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바닥에 등장을 한 게 2008년이거든요. 네. 2008년에 등장을 해서 2010년, 11년까지는 많이 안 오니까 꼬박꼬박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2011년, 12년까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제 말을,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를 이용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부류가 제 말을 이해를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잘 됐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자기 실력으로 된 것 같이 표현을 해요. 세 가지 경우 다 별로네요.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되게 모르고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불쌍한 스토리를 이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 더 싫어해요. 그런 내용 쓰시는 거 그렇게 하면 나한테 설명해 주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비슷하게 보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근데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거는요, 두 번째예요.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결국에 그 책임을 그 상대방한테 돌리는 사람. 아니, 절박해서 물어봐서 답변을 해줬더니,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의견을 준 거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뭐지?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많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본인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지금 아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면 그분들도 잘못 보내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불용, 후랭이, 빠숑, 어디 해가지고. 단체 메일처럼. 단체 메일로 보내서 한 놈만 걸려라. 맞아요. 한 놈만 걸려라. 근데 맞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쌍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스토리를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 쪽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거 다 이미 알고 있어서
답변을 더 안 해요. 모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들어가 있더라고. 뭐 이렇게 단체로 한 40개, 50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나중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절박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의 메일이 사라져버리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류의 메일들 속에 파묻혀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조차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아무 원망도 하지 않겠다, 탓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원망한다는 메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신다고 해서 답을 주는 분이 있으면은요, 아마 전문가로 등장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일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받겠네요. 활동하시면서. 몇천 통 받았죠. 와. 몇천 통 받았는데 몇천 통 그 받으면서 그 느낀 똑같은 패턴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패턴은 다 비슷하구나. 근데 저희끼리 모여서 가끔 이제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난감해하는 얘기들을 맞아요. 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하고 항상 얘기하는 내용 중에 꽤 많은 내용이 절박해 보이는 내용 속에서 숨어있는 칼날이 보일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제 표현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일 보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날로 먹겠다라고 하는 심리로 받아들여지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싶거나 뭐 알고 싶거나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매물 달라고 할 때도 같은 방식이네요. 단체 문자로 네. 백날 돌려도 제대로 된 매물 안 준다. 직접 통화하고 찾아가고 공을 들여야 좋은 매물을 준다. 그게 이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그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뭐 부동산에 뭐 매물을 내놓으려면 뭐 전화로 뭐 엄청나게 내놓고 근데 결국 다리품 팔고 얼굴 비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전화로 아까 그 부동산하고 잠깐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부동산 통화를 한 거지만 또 막상 필요하면 제가 가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그분도 저한테 신뢰감이 생기니까 제가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칠 만한 사람들.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를 좀 명확히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 서울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 왜 고민하세요? 그냥 사면 돼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 대출이라고 하는 내 돈 아닌 유동성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걸 팔 수밖에 없는 급한 사람들은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대원칙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우상향이고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는 서울의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안 알고 자꾸 막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고 그 종이돈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근데 자기는 문제 없잖아요. 하셔야죠.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 이것도 또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서울을 지금의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의 그 대출이라는 거 이런 거 받아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제 그제 급하게 했잖아요. 급하게 했다는 얘기는 내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막혔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달러돈 얻어가지고 금리 높여서 해봤자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되면 본인한테 바로 화살 날라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서울 경기의 B급 지역이에요. B급? 네, B급 지역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지금 B급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묶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애매하긴 해졌어요. 근데 원래 그 묶이지 않았을 때 보게 되면 서울의 상급지가 엄청나게 올랐고 경기도의 상급지라고 하는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동네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어요. 그러면 상단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막았잖아요. 네. 막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잔치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다 막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분들이 가야 될 곳은 결국 아까 상급지, A급지라고 말했던 데를 제외한 B급지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앞으로는 전월세 가격의 불안이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전월세 가격이 심각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얘기는 전세가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는 거죠.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전세를 끼고 사는 가격에 대비해서 추가 투자금 대비해서 오히려 뭐 시장이 충격받아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전세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보면은 전세 갭이 붙는 상황이 상당히 빨라지겠죠. 속도가, 기울기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상급지 가서 길게 보고 나중에 뭐 20억짜리가 50억이 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상급지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지금 자체가 일단 상급지에 상당한 그 유동성을 막아버렸고 결국 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풍선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풍선효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수요들이 늘어날 환경이 만들어진 데다가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오히려 전월세를 끼고 매수하는 금액이 도리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돈 벌었대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구나 B급지는 상급지 대비 가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지가 오르고 하급지가 따라 붙고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아까 제가 똘똘한 채라고 하는 시장에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다면은 결국 흔히 말하는 B급지의 반란이 나타날 것이 높다. 근데 이걸 갖다 또 누군가는 풍선효과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풍선효과라고 표현하는 거는 상승장에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번져나가는 건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막았으니까 한 번 텀을 두고 전세 가격이 영향을 주는 중급지의 반란이기 때문에 개념이 틀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경기도 이제 중하급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키포인트는 저는 항상 전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셨지만 전세 가격이 뭐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마지막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명확하게 지금 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 그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네요 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규제 나왔으니까 막 바로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난 그거 돈도 없어요 라는 분들은 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어쩔 수 없어요. 비규제 경기도라도 산호. 자, 비규제 경기도라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비규제 경기도가 한번 두 개를 얘기해 볼게요. 한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구리다. 그게 만약 오산이다. 어디 하고 싶어요? 구리요. 구리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오산밖에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구리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방법을 만들어 달라? 날강도죠.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상승률이 높을 만한 대상을 못하고 좋은 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번져나가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이분들은 시간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외곽들은요, 올라가도 되게 빨리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신축인데도요? 네. 신축인데도 신축은 구축 안 되나요? 신축발 끝나기 전에 털고 나올 건데요. 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4년. 예? 4년. 4년이요? 두 번 돌리고 전세 2번 돌리고. 그랬으면 모든 사람 다 부자 됐잖아요. 지금 못해서 망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자꾸 전망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망을 내놓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놓는 거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말 맛깔스럽게 조미료처럼 잘 하시려면 그 내용이 틀릴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지고 시간 가지고 고민하실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뾰루지날 때까지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 어설프게 돈이 없어서 중급지를 가야 되신다라고 한다는 분이라면 전세 가격 상승이 기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는 시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 이번 대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땡깡 부리면 소용없어요. 돈 없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 사기꾼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저도 밑바닥에서 올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상한 데부터 투자하면서 올라왔는데 제 경험이지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낙엽 떨어지듯이 행운이 훅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행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그거를 갖다 난 행운을 대박을 쳐야 되니까 이거 언제 떨어지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알려달라는. 그랬으면 저 지금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딸랑딸랑 떨어지는 몇 개 중에 하나를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박이더라.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진짜 이 판에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예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생겨가지고 B급지 됐으면 나중에 상급지 사는데도 그 경험으로 그냥 바로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급지가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래서 열정이거든요. 왜 열정이냐?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기꾼이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열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란 단어는 표시내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정부 정책의 평가가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나요? 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는 좀 그래도 나름. 근데 그거는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투자자들은 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누구한테나 욕을 먹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앞으로의 한 4, 5년 정책은 뭘 해도 욕 먹을 거예요. 뭘 해도 욕 먹을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규제 정책일 거다. 지금은 규제 정책인데 아마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역시 제 말에 저는 항상 이제 크게 안 변하는데 여러분 해석이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지금 오늘 포커스가 전세 가격이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의 아마 후반부의 정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햇볕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비바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척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정당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말했던 햇볕 정책이 누구한테는 햇볕이고 누구한테는 햇볕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갭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으실 테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은 철저하게 중산층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되게 주어가 명확하죠? 중산층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중산층 중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도 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네. 정부는 정책 만들려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요, 나한테 정말 기회가 되는 대책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려면 그 정책이 나한테 기회라는 걸 알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의존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 메커니즘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하시다 보면 그러다가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한두 가지 팁을 얻어서 나름대로 본인의 가치관을 딱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릉님한테 의존하는 거 말고 부릉님한테 배우러 가는 건 괜찮잖아요. 뭐 저를 믿는다면야, 저를 믿어주신다면야 당연히 오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